가족과의 연락을 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불효자, 이기적인 사람, 가족도 모르는 사람, 명절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부모님 생일을 모른 척하고 가족 단체 카톡방을 나가버린 사람.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족이 그리고 항상 속으로 울분가요? 판단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각종 익명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부모님과 연락 끊은 지 3년째인데 우리는 요즘 너를 위해 처음으로 모든 숨을 것을 쉬는 것 희생했다.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효도를 미덕 중에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가족을 여기 위해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네. 그것이 곧 좋은 사람의 증거라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가르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탈출구 없는 도덕적 감옥이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처를 견뎌야만 하는 감옥.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은 사람들의 심리를 네 가지 층위로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이후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어떤 심리적 증후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지나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으려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라고. 폭력, 학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배신 같은 것.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익명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단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작고 작은 상처들의 누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세 트라우마, 즉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Why are you 부릅니다. making that face? 마이크로 You have nothing 트라우마는 to be 눈에 ashamed 잘 of, so 보이지 stop acting 않습니다. like a victim and 넌 eat. 왜 내 형만 못하니? 그 정도 가지고 상처받아? 예민하게 굴지 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10살, 15살, 20살, 30살까지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것을 단순한 잔소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축적된 마이크로 트라우마의 총량은 신경학적으로 단일 외상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더 복잡한 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족 내 가스라이팅은 낯선 개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는 나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부모가 경계를 침범할 때 자녀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돌아오는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수십 년간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픈 게 맞는지, 내가 틀린 건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문제로 인식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문제는 항상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와 관련해 엠메시먼트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 건강한 가족 관계에서는 각자가 독립적인 감정, 선택,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엔메시먼트 상태에서 자녀는 부모의 감정을 대신 떠안고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도 전에 가족을 위한 존재로 정의됩니다. 이 안에서는 분리 자체가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독립하려는 시도,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심지어 자기만의 감정을 갖는 것조차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모든 단절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절은 회피입니다. 갈등이 불편해서, 대화가 두려워서, 혹은 관계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어서 선택하는 도피.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단절에는 대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를 통한 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둘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이고 명확한 해를 끼치고 있다. 셋째, 단절의 목적이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단절이라면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실제로 연락을 끊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락을 끊은 첫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랫동안 가슴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돌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어떤 사람은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다른 감정이 밀려옵니다. 죄책감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없는 것 같은 그 묵직하고 집요한 감각.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 해방감과 죄책감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두 가지 상충하는 믿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 뇌가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함입니다. 이 선택은 나에게 옳다는 감각과 이 선택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신호가 충돌하는 것. 뇌는 이 두 가지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끝없이 진동합니다. 오늘은 잘했다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모레는 다시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되뇌이는 것. 이 반복이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지속됩니다. 이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 전체가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명절 시즌이 되면 TV는 온통 가족이 함께 모여 웃는 광고로 가득 찹니다. 직장 동료는 이번 추석에 고향 내려가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SNS 피드에는 가족 사진,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가족은 최고야. 가족만한 게 없어. 이 메시지들은 명시적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리고 촘촘하게 당신의 선택은 비정상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안에서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소화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덧칩니다. 그리고 특히 극심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추석, 설날,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이 날들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무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절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감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절애도 증후군입니다. 명절애도 증후군은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곁에 없는 가족이 그리워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 평범하게 함께 밥을 먹고 아무 긴장 없이 웃을 수 있는 그 가족에 대한 갈망이 명절이라는 사회적 거울 앞에서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TV 속 웃음 가득한 가족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 명절 전날 밤 이유 없이 잠을 못 자는 이유, 친구들이 고향 내려간다는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쓸쓸한 이유. 그것은 현재의 가족을 잃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감정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명절에도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 그 감각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슬퍼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아마 가장 묵직하게 다가올 겁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운 거겠지. 미운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면 그 눈물이 향하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존재하는 가족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도입니다. 그것도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종류의 애도.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노스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우리는 보통 이 단계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5단계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겹쳐 보입니다. 부정의 단계에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변할 수도 있어. 분노의 단계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이 생겼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나는 가질 수 없는지 묻습니다. 협상의 단계에서는 내가 기대를 낮추면 어떨까? 연락 횟수만 줄이면 어떨까? 완전히 끊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와 흥정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옵니다. 연락을 끊은 직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상한 무감각,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냥 멍한 상태. 이것이 우울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수용은 가족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와는 다릅니다.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자 폴린 보스는 모호한 상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호한 상실이란 대상이 신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부재한 상실, 혹은 반대로 신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현존하는 상실을 말합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경우는 전제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화를 걸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로 했던 그 부모님, 안전하고 따뜻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상실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회는 이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주변에서 위로해줍니다. 조문객이 오고 꽃이 놓이고 많이 힘들겠다는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잃은 사람에게 사회는 조용합니다.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애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슬픔이 완성되려면 그것이 슬픔으로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픔은 이름도 그 의식도 위로도 없이 홀로 감당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가족과의 단절이 이토록 오래, 이토록 깊이 아픈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도를 지나 이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애도는 끝이 아닙니다. 애도는 시작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붙들려 있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죄책감입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을 때 작동하는 도덕적 신호. 이것은 필요합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독성 죄책감.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외부에서 심어진 신념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니? 가족을 저버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 되겠어? 이런 말들이 수십 년간 쌓여 내면에 자리 잡은 것. 가족과의 단절 이후 찾아오는 죄책감의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믿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관계의 파괴가 아닙니다. 관계가 존재하려면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개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웠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기술입니다. 단절은 그 기술을 너무 늦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된 가족, 영어로는 초즘 패밀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관계망, 안전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멘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이것은 원래 가족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세요.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종이 위에 전부 꺼내놓는 것. 뇌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언어로 꺼내는 순간 조금씩 놓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느낀 감각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명절 애도 증후군, 모호한 상실. 이름이 생기면 감정은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실체가 있어야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모호한 상실은 전문가의 동반이 필요한 종류의 슬픔입니다. 치료사를 찾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이 명절마다 혼자 조용히 감당해온 그 감각, 이름 붙이기 어려웠던 그 슬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던 그 죄책감,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경계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